이뇨한 혁신위가 통합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혁신안 건 1호로 대사면을 천명한 데 이어 첫 외부 일정으로 5.18 민주화묘역 참배에 나선 건데요. 기대한 만큼의 성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최진영 변호사,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뇨한 혁신위의 첫 외부 일정 광주 5.18 민주화운동 묘지 참배 이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외부 일정으로 참배를 선택을 했고 또 나온 메시지를 보니까 이 자리에서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질문 드려보죠. 원래 혁신위원장 취임 일성이 통합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있어서 동서통합, 남북통합, 세대통합, 성별통합, 앞으로 하나하나 통합을 해 나가야 되는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로 받은 것이 결국 동서통합. 특히 현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 TK, PK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쪽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상당 부분 소외되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호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와 관련된 첫 행보를 다른 것도 아닌 현충원보다 먼저 5.18 광주 묘역을 찾았다라는 점에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최우선 순위를 줬다는 점에서 진정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강조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그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결국 그 남아공에서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본인이 평소 때 사형 선고까지 받으면서 백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이른바 아파르테이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라고 해서 흑백 갈등 통합을 일으켰던 전 세계적 명언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신군부를 의해 가지고 호남에 있던 많은 분들이 총탄으로 정말 아까운 목숨을 지금 수없이 많은 목숨을 잃었고 그곳에 첫 행보를 해서 이 위로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깊은데요. 특히 다른 분들보다 이 인요한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주 그 예수교회에서 출생해서 이 전라도에서 계속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0년 초에 영어를 잘하시다 보니까 5.18 시민군의 통역까지 하면서 이 그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신군부와의 어떤 그 소통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이와 같이 한번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첫 외부 일정으로서 이 호남에 가서 또 호남의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18 묘지에 무릎을 꿇는다는 그 점 자체로서도 어쨌든 지금으로서의 어떤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 정부가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간 것이 아닌가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이번 행보 그리고 나온 메시지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최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해자였던 보수 정당 전두환 신군부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정부를 대표하던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을 총으로 정말 비극적인 학살을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시민군 통역도 하고 또 이 가족인 유진벨 재단이 남북관계에서 헌신도 하고 좋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뇨한 위원장이 선의에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 그리고 남북 간 동서 간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자세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습니다. 대신에 그동안 국민의힘을 본다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 위기 속에서는 마치 이럴 때 참배해서 광주의 민심을 사는 듯 했지만 실제 그 이후에는 도리어 뭐 북한과의 군 관련이라든가 도리어 5.18을 폄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성 있게 계속 이어질까? 이거 하나 봐야 되고요. 역시 이뇨한 위원장이 좀 했던 말 중에서 저는 용서하되 잊지 말자. 지금 국민의힘은 과거에 전두환 정권을 이어받은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입장에서 했습니다. 본인은 그때 피해자를 위해서 일했지만 본인은 현재 가해자의 정당의 혁신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제 용서를 빌어야죠. 용서하되는 광주 시민과 우리 국민들이 용서를 해주는 것이고요. 용서를 일단 유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용서를 빌고 우리 함께 정말 나가자. 우리부터 무릎 꿇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용서하자라는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 측면에서 언어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화는 업적이 아닙니다. 5.18 항쟁은요. 그 엄청난
그런 군사 정권의 학살 속에서 지켜온 민주화 투쟁이거든요. 이건 업적이라는 거는 뭔가 일을 잘해가지고 하나씩 쌓이는 것인데 역시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문맥이라든가 언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다. 결국은 앞으로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과연 그런 외국인으로서 아무리 한국어를 열심히 했더라도 그런 의사소통이라든가 또 당내에서 전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기에서 정권을 주겠습니까? 정권을 주지는 않을 거고요. 또 김기현 대표도 사실상 용산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로 이런 동서압 또 5.18 정신을 실천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행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지속적인 행보, 지속성에 이제 방점을 계속 찍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변호사께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행보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호남교 함께 행보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정말 그 진정성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다른 분이 아니고 현장에서 본인이 출생 자체가 호남 분이시고 또 5.18 당시에 현장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보신 그 분이 이와 같은 말씀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성과란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김종인 그 국민의힘 쪽의 비대위원장님이 첫 일성으로 가서 여기에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 지지율이 10%대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호남에 가서 5.18 묘역에 무릎을 꿇은 전으로 해서 지지율이 20%를 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어떤 그 학습 효과를 누리고 여기에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근에 있어서는 이 동서의 어떤 어떤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반드시 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지율이 견인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에 따르는 성과일 뿐인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첫 발자국이었다고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발자국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예컨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최고 회의를 서울에서 할 것이 아니고 추후에는 광주에서 5.18 묘역에 와서 전부 어떻게 보면 참배를 한 다음에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심을 청취하려고 하는 그런 지속적인 1차, 2차, 3차가 이어지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그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 점에서는 선의의 어떤 민생을 향한 경쟁의 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출발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의로 정말 양쪽 정당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대신에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든 인사에서 호남 출신들은 거의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장성이라든가 또는 경찰총장이라든가 또는 정부 부처의 국장급, 과장급 사실상 인사라든가 또는 경제적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고 최근에 새만금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액 삭감되듯이 아예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인사라든가 조직 그리고 경제적 지원 예산에서 이렇게 홀대하면서 5.18 묘역에만 가서 절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상 호남 홀대 그리고 배제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저는 이인영 위원장의 이 행보로 그런 부분이 고쳐지고 또 국민의힘이 호남에서도 받아들여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문제는 과연 실권이 있느냐입니다.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실제 가질 수 있는 권한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벌써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했을 때 당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하루 만에 본인이 얘기해놓고 농담이었다라고 뒤집는 경우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정성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달라. 그럴 경우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부분이 지속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는 여러 가지 안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속할 건지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혁신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호 혁신안건으로 나온 대사면안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 위원장이 대사면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좀 눈에 띄는 게 정작 그 대사면에 당사자로 언급되는 그 당사자들은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배경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사면도 기본적으로 당내 통합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호남을 방문한 것은 동서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일관으로 당내의 통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대사면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사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작 그 사면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환영하는 것을 넘어서 예상외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그 배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분석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난 본인들의 징계에 대한 불복 아니겠습니까? 징계 자체가 징계받을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징계를 했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억압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본질적인 핵심인 것이고, 또 하나는 사면이란 것은 이른바 은사권, 윗사람 권력자가 아랫사람들한테 은사로 베푸는 그런 것인데,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데 내가 무슨 사면을 받느냐, 당신 사면할 권리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부정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대구시장이 되셨던 홍준표 시장이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지난번 같은 경우에 그 징계를 10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았던 것은 그 당시에 이른바 수액 골프와 관련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 그 질타가 있었던 것이고, 처음에는 본인이 부인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사과까지 깔끔하게 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어떤 사과와 이런 부분이 있고 이후에 이제 그 당원권 10개월의 정지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어쨌든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당 대표까지 하고 국민의힘 쪽에 대통령 후보까지 나가가지고 정말 고생하셨던 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존경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지도부는 본인이 본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여러 차례 어떤 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지금에 이르렀고, 나아가 지금 그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당 대표 때 김기현 대변인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 또한 당의 어떤 주류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혁신위의 대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반응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본인이 좀 부당하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본인 그때 그 어떤 징계가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원권은 정지가 되되 내 발언권은 정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당원권이 있든 없든 본인 발언은 당당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그때의 어떤 사과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좋다, 이번에 대해서는 내가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더 당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그 홍준표 대표의 대구시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도부도 흔들어 놓고 나아가 사실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정적 이미지를 했기 때문에 당의 통합이란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충정으로서 좀 받아들였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홍 시장과 이 전 대표의 반발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신당 창당을 위한 탈당 명분 쌓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최악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자락을 깔고 있는 거죠. 유승민 의원도 12월까지 지켜보다가 탈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신당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최근에 부대변인을 했던 분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명분들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두 분이 과연 탈당을 할 것인가? 옛날에 시련을 겪어봤거든요.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그 바깥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저는 탈당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분들 얘기에 상당한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의 김기현 대표 체제가 당 중심으로서 집권 여당답게 일을 하고 있느냐.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서 아무런 거기서 잘못되는 정책들 나오고 잘못되는 여러 가지 나오도 단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준석 대표는 권력 횡포부터 지적하라. 본인도 당시에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나중에 녹취가 나왔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3달 만에 쫓아내겠다는 그런 얘기 나왔었고, 다시 말해서 정치 탄압을 받아서 본인이 대표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그런 행위에 대해서 또는 횡포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집권 여당이 자신을 사면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당 전체의 근본적인 것도 개선되지 않는다. 홍준표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전 대표였죠. 대통령 후보였죠. 당에서는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보다 시장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진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홍준표 전 시장 잘못했죠. 수요 중에 골프 치는 거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부당하게 정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뇨한 혁신위가 할 권력이 있느냐.
사실상 그 위에는 또 김기현 지도부가 있고 용산 대통령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혁신위에서 내놓는 게 무슨 사면이고 대사면이고 과연 대사면을 할 자격이 있느냐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인요한 혁신이나 김기현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의 잘못된 정책, 경제 실패, 그리고 어제 오죽하면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때 했던 현장에 어제 시청 광장에 많은 여야 정치인 왔는데 대통령 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에 벌어진 정말 참혹한 국민적 참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왔어야죠. 그런 것들이 잘못되는 걸 말 한마디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아마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아마 이런 쓴소리하고 마지막까지 탈당의 명분도 어느 정도는 가져갈 걸로 봅니다. 저는 탈당 그 명분 쌓기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그 대구시장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탈당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선전했던 사람이고 지금 그 최근 그 페이스북 언급에 봐도 내가 당의 본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당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이나 내지는 어떤 본인의 생각이 뚜렷합니다. 결국 그 당에서 어떤 그 새로운 세력이라는 것은 이번 그 내년에 있는 총선이 만약에 이제 뭐 승리를 하겠습니다만 패배할 경우에는 새로운 당 지도부 이것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당에서 탈당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하는 반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조금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여전히 있던 보수 세력 내지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언급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선거법 개정 기존처럼 이제 비례정당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식으로 이제 간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준석 전 대표는 그 탈당을 해서 비례정당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국민의힘과 같이 손을 잡고 나갈 가능성 저는 높게 점을 칩니다. 예,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결은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건데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시장이 누구라고 이름을 지칭한 건 아닌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영남 안방 방구석 4선으로 총선 지휘할 역량이 되겠냐. 이게 사실상 김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강도의 발언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김기현 지지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 지난 1년 6개월 진행됐고 그 이후 대표가 됐는데 사실상 국정의 어려움, 국정 실패, 대통령 지지율은 뭐 조금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도 있지만은 굉장히 낮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6명 60% 가까이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만 활동을 했었고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았던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거든요. 사실 과하게 들리는 측면도 있지만 홍준표 시장 정도의 정치력과 그동안의 정치 역정을 본다면 그런 발언을 강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쓴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사실상 전혀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 쉽게 탈당은 안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당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은 하되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런 판단을 할 거고요. 홍 시장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세력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아마 처음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좀 이 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던데 회동 네. 성사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만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과연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느냐죠. 여권 내부의 힘과 전체 전국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인요한 위원장은 현재로는 뭐 사실상 외국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지 않지만요. 벌써 많은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아니라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종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의 흐름으로 바뀌지 않는 한 김기현 대표 정도의 어떤 이 만남 정도 가지고는 저는 해결이 되지 않을 거다. 예. 홍 시장의 발언은 계속 될 겁니다. 예, 홍준표 시장의 발언 그리고 이 지금의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인 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까지 함께 여쭤보죠. 인 위원장님이 만들어 가셔야죠. 정치란 것은 그 살아있는 생물이고 또 상상력의 소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첫 출발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지난 그 10월 11일 날 있었던 강서구 어떤 그 선거의 패배에 따른 후유증을 상당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주의를 끌어오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출발은 나름대로 산뜻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첫 번째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함에 있어서 지금 그 당내에 상당한 반발이 부딪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지금 먼저는 저는 대구를 이제 광주를 갔으니까 이젠 대구를 내려가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그 어떻게 보면은 전화를 드려가지고 홍준표 그 대구시장과 한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풀면서 당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메시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와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어떤 그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지금 이념현 위원장님이 가야 될 곳은 대구시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홍준표 대표와 홍준표 시장과 손을 잡고 통합의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향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념현 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본인의 협상력 그리고 본인의 정치력을 입증을 하면 그 다음에는 마치 눈덩이 효과처럼 힘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우리 이념현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역량에 따라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에서도 힘을 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먼저 이제 치고 나올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지금 그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회가 힘을 모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 현재는 그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인선 갈등이 불거진 모양새인데 뭐에 대한 거냐면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회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이 임명이 됐는데 관련해서 또 자객 공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지역의 박영순 의원 그동안에 친이낙연계, 친낙계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것은 자객공천이다라고 비명계에서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작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다툼하다 보면은 정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비명계라는 이계호 의원이 정책위원장에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친명계, 비명계 골고루 어떤 임명의 비율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충청권의 지역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다양한 그 배려를 하는데 이번에는 충청권에 대해서 역시 배려를 하면서 향후에 당에서도 수도권 중심에서 충청, 영남, 호남 전체적으로 같이 배려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의원은 더구나 정책위의장인데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려가 됐는데 이렇게 한 분 임명 가지고 이것이 무슨 자객공천이다. 이미 공천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분들이 가서 향후에 공천 과정에서 정말로 실력이 있고 뛰어난데 억울하게 뭔가 이 공천 과정에서 당했다. 공심위 과정에서 어떤 편파적인 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정말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되지 않고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그런 의식들이 작용을 해서 그랬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연한 당대표의 권한이고 또 지역까지 다 배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비명계가 자꾸 시비를 걸게 되면 당내 불화만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당이 스스로 어려워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명계도 이런 작은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스템 공천이 지켜져서 본인들도 희생하고 친명계 의원들도 다 같이 희생하면서 더 좋은 인재가 공천이 돼서 민주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는 정당으로 갈 것인가, 좋은 정책을 누가 많이 냈는가, 좋은 입법을 누가 많이 했는가, 그리고 살아왔던 경력이 정말로 이렇게 민주주의와 평화를 실천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국민의힘 후보들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누구를 겨냥해서 막 자객 공천했다.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정근대적인 것이고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이미 복귀하면서 완부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의 얘기도 믿지 못한다면 그 당이 어떻게 존속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고 대승적으로 친명계, 비명계, 반명계 다 같이 협력의 길들을 하나씩 모색하는 그런 네. 협상의 묘미를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객 공천까지는 협소하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공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형식적으로는 비명계를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이계호 정책위 의장을 이제 취임을 시켰습니다만
공천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위원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친명계 인사를 지금 앉혔고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그 출마하려는 곳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지난번 어떻게 보면 그 영장실질심사와 관련되는 데서 통과를 시켰던 분에 대한 징계는 없지만 결국 그분들에 대한 공천도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구뿐만 아니고 대구에 있는 대전에 있는 이상민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경 대변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그 언론의 지도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의 비명계에 확실한 그 자객 공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붙여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지금 선거에 관련되는 가장 어떤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친명으로 해놓으면은 결국 형식적으로는 비명을 어떻게 배려를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친명으로 일색으로 도색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죠. 만약에 정말 이것이 통합의 어떤 키워드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비명계에서 이와 같은 그 내부적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다른 지도부까지도 일괄 사퇴하고 새로 꾸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그럼 아니겠습니까? 비명계에서 나오는 그 사무총장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총장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그 당의 안방 마님 아니겠습니까? 인사권과 또 그리고 또 예산을 주무르는 것이고 나아가 총선에 있어가지고는 이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구속영장에 대한 그 통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이 가결된 이후에 박광훈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비명계들은 다 사퇴를 했는데 유독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유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 친명과 비명을 넘어서 정말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사무총장을 한번 세우는 것도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통합하려면 사무총장직부터 교체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글쎄요, 이현욱 의원님 제가 많이 저도 알고 개인적으로 참 좋은 분이고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한번 반기를 든 이유로는 너무 강한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조정식 사무총장 어떻습니까? 과거에 한나라당 출신으로 독수리 오영지로 불리는 분인데 나중에 이제 민주당에 와서 5선을 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성실하고 정치적으로 큰 폭을 보시는 분이고 어느 쪽에서도 큰 비판적인 목소리 별로 없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화합형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사무처에서 무슨 분란이 나는 거 봤습니까? 다른 당에서 국민의힘이라든가 여기서 사고 날 때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된 이후로 사무처라든가 또 당직자들과 관리라든가 또는 대외적인 거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저는 유임이 됐다고 보고요. 이런 조정식 사무총장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화합형이고 또 실무를 잘 알고 여당까지도 알면서 일하는 분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을 경질하라 한다면 당내에서 공감대를 얻을 것인가? 저는 이원욱 의원께서 왜 이렇게 과격한 발언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저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은 당이 단합할 때다.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고 민생은 피폐해지고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 섞인 목소리 많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라든가 또는 우리 경제의 젖줄인 중국과 러시아와는 지금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남북 관계도 완전히 꽉꽉 막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야당이 이런 사안 가지고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당 정책에는 같이 협력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사무총장 바꾸라는 거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능한 사람, 유리한 사람으로 지금 이 공천 실무를 담당할 사람을 바꾸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정말로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제대로 좋은 법을 많이 만들고 시민들의 얘기 듣고 소통 잘하고 또 당을 많이 알린 이런 분들이 결국은 공천받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무총장 하나 놓고 흔들어서 가는 그런 정치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정식 사무총장 일 잘하고 있으니까 지원할 때 지원해주고 정말 잘못할 때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화합하고 단합해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지적하는 야당의
본연의 역할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윤 대통령 최근 행보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윤 대통령이 시민 추모제 대신 정치적 공방이 좀 있었죠. 시민 추모제는 추모 예배에 참석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번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어릴 때 다니셨던 교회에 가서 추모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했는데 가장 본인에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슬픈 날이다라고 그를 표현을 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결국 추모하는 장소가 이태원이냐 아니면은 그 교회이냐 이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결국 본인의 어떤 국민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다졌다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하기를 요청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 자체가 야사당이 이제 만든 자리로서 굉장히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자리다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참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한번 직접 참석을 하셨으면 설령 거기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 바로 근처에 있는 성당이라든가 교회에 가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었을 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어제 참여했다면 아마 지지율도 한 10% 크게 올랐을 겁니다.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었던 그 시민 추모제 그리고 이태원역에서도 있었죠. 거기에서 유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아마 들었다면 함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어제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족들은 지금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 분하고 원통한 슬픔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 국가는 없다. 정부도 없다고 어제 절규하셨어요. 그 어머님들 아들을 잃은 어머님 또 남동생을 잃은 누나 나와서 울부짖고 편지를 읽으시는데요. 광장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다 함께 울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간다면 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야당도 대통령을 거기서 공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과 외국인 포함해서 159명의 정말 꽃같은 청춘들이 목숨을 잃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는 책임져야 되고 당연히 책임지는 장관, 구청장 다 당연히 사퇴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장을 만들 것인가 제도적인 이 보완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유족들 만나지도 않고 그 유족들의 슬픔과 한은 지금 하늘에 맺혀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어제 못 갔더라도 오늘이라도 방문해서 유족들께 머리 조아리고 사과하고 정말 안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나라 만들겠다고 다짐할 때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만일의 경우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본다고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유족도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유족 만나서 사과하고 새길을 찾아라. 대신에 그렇지 않는다면 아마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을 내년에 받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